입센 후 유령은 남편 때문에 집을 뛰쳐나간 부인이 목사의 설득으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879년 발표된 인형의 집은 주인공인 노라가 집을 나간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모성애와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비난합니다. 2년 후인 1881년 유령은 이에 대한 반발에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와 종교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형의 집을 통해 입센이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인형의 집에서 노라가 했던 행동과 달리 기존 사회 법칙대로 살았다면 어떤 결말이 되었을까요? 유럽 사회에서 그토록 발언한 대로 말입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센의 주장입니다. 인형의 집에서 주인공인 노라는 유령에서는 알빙 부인으로 대체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목사의 설득으로 알빙 부인은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방탕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목사는 부인을 의무와 순종의 길로 되돌아가게 한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며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알빙 부인의 모습이 그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판단하실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는군요. 알빙 부인의 말에 목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놀랍니다. 알빙 부인은 부인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통념과 자식을 위해 고통을 참았습니다. 부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나쁜 것을 닮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청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알빙 부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이 하녀를 추행하려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순간 알빙 부인은 비명을 지릅니다. 유령이다! 비는 못 속이는 걸까요? 아버지의 방탕함을 아들도 하다니. 그 하녀는 아버지가 범한 그 집의 하녀의 딸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게 하기 위해 멀리 떨어뜨렸는데 알빙 부인의 눈앞에 죽은 아버지의 방탕함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이란 비명이 나을 법합니다. 결국 배다른 남매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하녀는 떠납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못 잊어 합니다. 짧은 만남 속에 사랑이 생긴 걸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빙 부인은 여기서 또다시 유령을 봅니다. 아들은 불치의병에 걸렸습니다. 매독균이 뇌로 퍼진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탕이 결국 아들에게 유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알빙 부인이 참고 집으로 돌아온 결말은 파탄입니다. 법과 질서를 따른 결과 개인의 행복은 억압되고 불행하게 됐다는 것을 유럽 사회에 보여줍니다. 이래도 계속 법과 질서를 말하겠냐고요. 그놈의 법과 질서. 가끔 난 이 법과 질서가 세상을 망쳐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뿐만 아니라 모든 낡은 이론, 낡은 이념, 낡은 사물들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여자로서 지친 삶, 가정을 지키는 처절한 노력, 여성에 대한 과도한 짐과 차별. 유령은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법과 질서가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알빙 부인에게 조금은 과도한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아버지를 차단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 자식을 멀리 보냈다는 부분에서 일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범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보다 동료나 당시 사회와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곁에 있었으면 주의할 점을 알려주었을 텐데 아들은 먼 곳에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미혼의 아들들이 방탕한 생활이 묘사됩니다. 빚을 지고 여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우리 때도 그랬다며 아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바쁩니다. 프랑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더 즐기는 문화가 많아 보입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의 대화에서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당시 젊은 세대의 문화가 알빙 부인의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들이 유학한 곳은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조금은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령에서 알빙 부인의 조치를 지적하는 것은 인형의 집에서 노라가 집을 나간 것을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태도가 논쟁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설이 추구하는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의 하나일 뿐입니다. 작가는 충분히 다른 행동을 그려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를 전달하려면 이런 행동으로 그려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거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작품 전체의 의도를 흐리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편의 방탕으로 인한 불행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 안에 다른 남자와 정을 주고받은 듯한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요. 당시 사회와 계층에 스며있던 암묵적인 문화를 모른 채 착하게 자란 주인공이 겪었을 아픔이 더 쓰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바리 부인과 안나 카레니나에서는 유령과는 반대로 남편이 고통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들은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시각이 아닌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과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즐기고 방탕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로맨스로 느껴지지만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머리 끝까지 화나는 불륜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런지요. 입센의 유령은 이 사회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 전통, 종교, 법, 이웃들의 시선을 다른 말로 법과 질서라고 표현할 때 이것이 방대하고 세밀한 인간의 생활에 일일이 개입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과 가정이 있다는 것을 사회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외침, 맞지 않는 법과 질서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 입센이 유령을 통해 하고자 한 말이었습니다.